2021년 대한민국에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비어만 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빈집 비율은 5% 내외인 반면 그 외 지방의 빈집 비율은 10%가 넘습니다. 인구뿐 아니라 경제, 문화 면에서도 큰 격차가 납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0대 인구가 다른 수도권 인구의 절반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는 무척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대부분의 인구와 인프라는 왕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방 곳곳까지 중앙의 손길을 닿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비수도권 지방은 모두 낙후했을까요? 혹시라도 악조건을 뚫고도 피어난 도시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그런 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한강이 흐르고 비옥한 평야가 있는 풍요로운 땅, 충주. 이곳은 예로부터 중원이라 불리우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 증거로 타평리 주거요정을 들 수 있는데요. 고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와 생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엔 백제, 고구려, 신라의 흔적이 순서대로 겹쳐 있는데요. 각국이 최전성기를 누렸던 순서와 같은 것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는 훌륭한 제철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철은 무기와 농기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고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선 철 생산이 용이한 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죠. 충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제철 산지는 목탄, 철광석, 교통로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했습니다. 마침 충주엔 산림이 풍부했고 철광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광산과 제철소, 소비지를 이어주는 길도 있었죠. 경상도와는 문경세제로 이어졌으며 남한강을 통해서 한강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충주의 이러한 장점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마한이었습니다. 기원후 2, 3세기경 마한은 충주에서 철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4세기쯤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충주를 강탈하여 무기, 농기구, 공구를 만드는 거점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지금의 칠금동에 대규모 제철 생산 단지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한강의 주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발빠르게 중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였고 이를 다듬어 칠금동식 제련로를 개발했습니다. 이때 칠금동식 제련로는 습기가 많고 지반이 약한 충주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에 목재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다져 만들었습니다. 한성기에 백제가 농지를 개발하고 풍납토성을 축조하며 한반도 남단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충주의 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서 고구려와 신라가 차례로 충주를 차지했습니다. 고구려는 이곳에 국원성을 세우고 백제와 신라 사이의 교통로를 차단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남진을 위한 임시 건물을 주로 세웠는데 타평리 유적에 남은 구들 흔적이 약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도 채 안 되어서 신라의 진흥왕에게 충주를 빼앗깁니다. 신라는 충주를 점령한 뒤 국원소경을 설치하여 북진의 거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실질적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 귀족과
대가야 유민들을 살게 했습니다. 실제로 타평리 유적의 신라거주 구역에선 대가야품 그릇받침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중원경으로 개칭하며 국가의 중심 도시로 삼았습니다. 훗날 고려는 이곳에 다인철소를 운영했고 조선시대까지도 충주는 제철 산지였습니다. 우리가 찾은 두 번째 도시는 울산입니다. 현대의 울산은 공업과 항구가 특히 발달한 도시인데요. 이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구동에 있습니다. 반구동 유적은 현재 울산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고려시대 때까지는 여기도 바다였다고 합니다. 약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은 이곳에 목책을 세우고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곳에 외교와 세관 업무를 수행한 관청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신단들이 머물던 숙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구동 유적이 신라 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던 사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라의 항구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고 얻은 대중교역의 장, 당항성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6세기 무렵 신라에는 큰 항구가 2개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당항성이, 동쪽에는 울산항이 있었죠. 그럼 이 두 항구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당항성은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대중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가 있는 경주와는 거리가 멀었죠. 물론 충주까지 강이 이어지고 문경세제도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았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에는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당항성은 인적 교류가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울산항은 경주와 무척 가까웠기 때문에 물적 교류를 펼치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 굳이 황해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라비아나 인도, 일본과 교역하는 데에도 울산항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소카 왕이 보낸 황철과 황금도 사포를 통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황룡사의 장육 존용도 이때 받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통일신라 때에 이르러서는 서역의 상인들이 유리로 만든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알려진 설화에 나오는 처용도 사포를 통해 온 아라비아인일 거라고 하지요. 울산은 공업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달천 철장에서 채광한 철광석을 약사동 유적에서 가공했고 그 일부를 일본으로 수출했죠. 한편 울산의 해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울산은 수도에 가장 가까운 방어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인들은 울산의 관문성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울산은 신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교류의 중심지이자 수도를 지키는 관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주와 울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충주는 제철 산지로서, 울산은 항구 도시로서 자기만의 특색을 유지해 왔습니다. 두 도시는 모두 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만이 가진 조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균형발전 정책들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거나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이사했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들은 유령 도시가 되었고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도시였던 충주와 울산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거나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직접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 도 단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 정도가 심각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강원도형 지역발전지수 체계를 만드는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입니다. 물론 현대와 고대는 다릅니다. 충주와 울산처럼 본래 지리적으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가령 기후 때문에 농업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얽혀있는 역사적 사연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잠재력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발전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